라디오를 다시 한번 펼치다. EBS 오디오북. 유리잔에 물 따르는 소리,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소리,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는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이렇게 사물의 소리만 들리는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뉴욕에 있는 침묵의 식당인데요. 이 식당에서는 식사 도중 말을 하면 퇴장당하는 독특한 규칙이 있습니다. 음식의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손님들과 직원들은 말 대신 눈짓, 손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주방장의 말대로 음식의 맛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을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고요. 아무래도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식사 자리가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끌벅적한 도시 소음에 지친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침묵의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네요. 침묵의 식당에 간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일주일간의 책을 모아 다시 들려드리는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전 읽기 한비의 한비자,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노인, 5시부터 6시까지는 EBS 북카페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6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라디오 연재소설 공지영의 높고 푸른 사다리가 방송됩니다. 주중에 아쉽게 놓친 책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루 EBS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전 읽기에서 만나볼 작품은 한비의 한비자입니다. 한비자는 법가의 대표자 한비의 풍부한 사상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책 속에는 법가뿐만 아니라 춘추 전국시대의 각종 사상이 응축돼 있으며 전국시대의 첨예한 정치 투쟁과 복잡한 사회 상황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역대 수많은 인물, 역사적 사건, 우화 등이 기술되고 있어 고대 중국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죠. 그럼 고전 읽기 한비의 한비자 낭독 발췌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호랑이가 개를 이기는 이유. 현명한 군주가 자신의 신하를 통제할 때 사용하는 것은 2개의 칼자루 뿐이다. 2개의 칼자루란 형벌을 주는 것과 덕을 베푸는 것이다. 무엇을 형과 덕이라고 하는가? 사형에 처하는 것을 형이라 하고 공로를 치하에 상을 내리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신하된 자들은 벌을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 포상을 바란다. 그런 까닭에 군주가 직접 형벌과 포상을 관장한다면 신하들은 그 권위를 두려워하여 이로운 쪽으로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간신들은 그렇지 않다. 간신들은 자신이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군주로부터 형벌의 권한을 얻어내 죄를 씌우고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군주에게서 포상의 권한을 얻어내 상을 준다. 오늘날 군주가 이처럼 상벌의 권한을 자신이 직접 관장하지 못하고 신하의 말만 듣고서 시행한다면 온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그 신하만 두려워하고 그 군주는 가볍게 여길 것이며 백성들의 마음은 군주를 떠나 신하에게로 향할 것이다. 이것은 군주가 형과 덕을 잃었기 때문에 생겨난 환난이다. 무릇 호랑이가 개를 복종시킬 수 있는 까닭은 발톱과 이빨을 지녔기 때문이다. 만일 호랑이에게서 발톱과 이빨을 떼어 개에게 붙여 사용하게 한다면 호랑이가 도리어 개에게 복종할 것이다. 군주는 형과 덕으로 신하를 통제하는 자이다. 그런데 지금의 군주가 형과 덕을 신하에게 주어 사용하게 한다면 군주는 도리어 신하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지난날 전상은 군주에게 자기와 복록을 요청하여 벼슬아치들에게 주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곡물을 꿔줄 때는 큰 말로 퍼주고 거두어 드릴 때는 작은 말로 받아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자 제 나라의 군주 강공은 덕을 잃고 전상이 그 권한을 잡게 되었으며 강공이 시해당한 것이다. 자안이 송나라 군주에게 말했다. 포상을 받는 것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이므로 왕께서 직접 하시고, 형벌을 받는 것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이므로 신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송나라 왕은 형벌의 권한을 잃게 됐고 자안은 이를 사용해 결국 송나라 왕을 협박했다. 전상은 단지 덕을 베푸는 권한만을 사용하고도 강공을 시해했고 자안은 단지 형벌의 권한만을 사용하고도 송나라 왕을 위협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신하들 중에는 형과 덕의 권한을 모두 사용하는 자들이 있으니 지금의 군주는 강공이나 송나라 왕보다 더 위태롭다. 그러므로 신하들에게 협박당하고 살해당하거나 또는 국정의 실상을 보고 듣지 못한 군주가 형과 덕의 권한을 잃고 신하가 대신 사용하게 하고도 나라를 망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직분을 벗어나는 것의 위험성. 군주가 신하들의 간사한 행위를 금지하려면 그들의 실적이 말과 합치되는지 살펴야 한다. 형과 명이란 실제 일의 결과와 서술한 말을 말한다. 신하가 의견을 올리면 군주는 그 말에 근거해 임무를 부과하며 또한 전적으로 그 일의 결과에 의거해 그의 공적을 심사한다. 공적이 임무에 들어맞고 임무가 그의 처음 의견과 일치한다면 상을 줄 것이며, 공적이 임무에 들어맞지 않고 임무가 그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 그러므로 신하들은 과장해서 진언했다가 그것보다 공적이 적으면 벌을 받게 된다. 그것은 공이 적어서가 아니라 공이 진언한 바와 들어맞지 않음으로 벌을 받는 것이다. 신하가 애초에 진언한 것은 보잘것없는데 큰 공을 이룬 경우에도 벌을 주어야 한다. 큰 공적이 기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군주에게 제시한 의견과 일치하지 않으니 큰 공을 이룬 것보다 해로움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것이다. 옛날 한 나라의 소후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이때 전관이 군주가 추워하는 것을 보고 군주의 몸에 옷을 덮어주었다. 왕은 잠에서 깨어난 뒤 흡족해하며 주위의 신하들에게 물었다. 누가 옷을 덮어주었는가? 관을 담당하는 정관이 했습니다. 군주는 이 일로 옷을 담당하는 전의와 전관 모두를 문책했다. 전의에게 죄를 준 것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전관에게 죄를 준 것은 자신의 직분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추위에 떠는 것을 싫어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직분을 침해한 폐해가 추위에 떠는 것보다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가 신하들을 다루는 방법은 신하가 자신의 직분을 넘어 공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과 진술한 의견이 실제 일에 일치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월권 행위는 사형에 처하고 하는 일이 일치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하여 신하들이 제수받은 벼슬자리에 맡은 바 직분을 다하고 또 그들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에 모두 들어맞도록 하면 신하들은 패거리를 지어 서로 돕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군주에게는 두 가지 근심거리가 있다. 하나는 현명한 사람을 임용하면 신하가 된 뒤에 장차 자신의 현명함을 믿고 군주의 지위를 넘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함부로 아무나 등용하면 정사를 그르쳐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군주가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면 신하들은 자신의 행동을 꾸며 군주의 뜻에 영합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하들은 본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신하가 본 모습을 내보이지 않는다면 군주는 그들의 차이점을 헤아릴 수가 없다.
예전에 월나라 왕 구천이 용맹함을 좋아하자 백성들 가운데에는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졌고, 초나라 영왕이 허리가 가는 여자를 좋아하자 도성 안에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지혜나라 환공이 남자를 질투하고 여색을 매우 밝히자 수조라는 자는 스스로 거세해 후궁들을 관리하는 내시가 됐고, 환공이 진기한 맛을 즐겨 찾자 여가는 자기의 맛자식을 쪄서 진상했다. 연나라 왕인 자쾌가 어진 사람을 좋아하자 자지는 나라를 물려주어도 받지 않을 것처럼 거짓을 부렸다. 그러므로 군주가 어떤 일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이면 신하들은 작은 일이라도 군주가 싫어하는 일이라면 감추고, 군주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이면 신하들은 능력이 없어도 있는 척 꾸미며, 군주가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면 신하들은 자신을 꾸밀 기회를 얻는다. 그래서 자지는 자신이 어진 것처럼 꾸며서 군주의 지위를 빼앗았고, 수조와 여가는 군주의 기호를 이용해 군주의 권력을 침범했던 것이다. 그 결과 자쾌는 전란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고, 환공의 시체가 썩어 구더기가 문 밖으로 기어나올 때까지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이렇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군주가 자신의 본 마음을 신하들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환난이다. 신하들의 마음이 반드시 군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익을 귀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군주가 자신의 속마음이나 그 마음의 기색을 숨기지 않아 신하들이 그 군주의 권력을 침해하게 만든다면 그 신하들이 자지나 전상처럼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다. 군주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버려야 신하들이 본바탕을 드러낸다. 신하들이 본바탕을 드러내면 군주의 눈과 귀는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청탁을 들어주지 말라. 현명한 군주는 내실에서 미녀들과 함께 즐기기만 할 뿐 그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며 개인적인 청탁도 못하게 한다. 측근의 신하들에 대해서는 일을 시켜 반드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허튼 말을 보태지 못하게 한다. 친족이나 대신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사후에 착오가 생기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주지시켜 함부로 건의하지 못하게 한다. 군주가 신하들이 가져온 구경거리나 애완품을 보게 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알려서 신하가 독단적으로 올리거나 물리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야 신하들이 군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된다. 은덕을 베푸는 데 있어서는 궁중의 재물을 풀고 궁궐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일은 반드시 군주가 내린 것으로 해야지 신하가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해서는 안 된다. 유세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하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자는 칭찬하며 미워하는 자는 헐뜯게 마련이다. 따라서 실제 재능을 살피고 잘못을 잘 헤아려 신하들이 한패가 돼 서로 말을 맞추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용맹스럽고 힘있는 무사가 전쟁에서 공을 세웠을 때는 반드시 공에 맞게 상을 내린다. 그렇지만 마을 사이에 사사로운 분쟁에서 용맹을 발휘했을 때에는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며 신하들의 사사로이 병사를 모아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게 한다. 제 후국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 요구가 합리적이라면 받아들이고 불합리한 경우에는 거절한다. 만국의 군주란 나라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이미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이다. 신하들의 외세를 등에 업고 나라 안의 실권을 좌우하면 군주는 나라를 잃을 것이다. 군주가 큰 나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멸망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보다 더 빠르다면 들어주지 않게 된다. 군주가 큰 나라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외국의 다른 제후와 교섭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의 다른 제후들 또한 그 나라의 군주가 그 나라 신하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나라의 신하가 그 나라 군주 일을 거짓으로 속여 말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현명한 군주가 벼슬자리와 자기의 복록을 만든 까닭은 현명하고 재주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공을 세울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현명하고 재능 있는 자는 복록을 두텁게 주고 높은 벼슬자리에 임명하라. 공이 큰 자는 자기를 주고 상을 두텁게 받게 하라. 현명한 자에게 벼슬자리를 줄 때에는 그 능력을 헤아려 보고 복록을 수여할 때는 그 공적에 맞게 해야 한다. 그래야 현명한 자는 능력을 속이지 않고 군주를 섬기며 공로가 있는 자는 기꺼이 자신의 공적을 군주에게 바침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공적이 쌓이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세태는 그와 같지 않다. 현명한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으며 공이 있는지 없는지 논의하지 않는다. 제후들의 중시하는 자라 하여 등용하고 측근 신하들의 청탁이라 하여 받아들인다. 친족과 대신들은 위로 군주에게 자기와 복록을 요청해서 아래로 이것을 팔아 재물을 모으고 심지어 사사로이 패거리를 만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자는 벼슬자리를 사서 더욱 귀하게 되고 군주 측근의 신하들은 친분이 있는 자들은 군주에게 청탁을 하여 권세를 강화한다. 공이 있는 신하가 심사에서 제외되고 벼슬자리에 이동해도 정당성이 없다. 이 때문에 벼슬아치들은 직무를 올바로 처리하기보다는 외국과 교섭하는 일에만 힘쓰거나 자기 일은 내버려 둔 채 재물을 탐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라 해도 게을러져 노력하지 않게 되고 공이 있는 자도 태만해져 업무를 소홀하게 된다. 이것이 만국의 풍조이다. 작은 충성과 큰 충성의 차이, 작은 이익과 큰 이익의 차이. 무엇을 가리켜 작은 일에 충성한다고 말하는가? 예전에 초나라 공왕이 진나라 여공과 언릉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초나라의 군대는 패배하고 공왕도 눈에 부상을 입었다. 전투가 한창일 때 사마 자반이 목이 말라 마실 것을 찾으니 곡양이 술을 한 잔 가져와 바쳤다. 자반이 말했다. 아니, 가져가라. 이건 술이 아닌가? 술이 아닙니다. 자반은 그것을 받아 마셨다. 자반은 본래 사람됨이 술을 좋아했는데 일단 맛을 보면 입에서 떼지 않을 만큼 좋아하여 마침내 취해버렸다. 전투는 초나라의 패배로 끝났다. 공왕은 다시 반격하려고 사람을 시켜 사마자반을 불렀으나 사마자반은 가슴이 아프다는 핑계로 군주의 명령을 거절했다. 공왕은 말을 달려서 직접 진영 안에 있는 자반의 막사로 들어갔는데 술 냄새가 진동하자 그냥 돌아왔다. 공왕은 말했다. 오늘 전투에서 나는 부상을 입어 이제 믿을 자는 사마뿐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사마 자반이 이처럼 취했으니 이것은 초나라의 사직을 망각하고 우리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지 않는 행동이다. 이제 나는 다시 싸울 기력이 없다. 그러고는 군대를 철수시키고 돌아가 사마자반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내걸었다. 자반의 하인인 곡양이 술을 바친 것은 자반에서 적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곡양이 충심으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인데 도리어 그것이 그를 죽게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충성을 행하는 것이 도리어 더 큰 충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작은 이익과 큰 이익의 차이. 무엇을 가리켜 작은 이익에 연연한다고 말하는가? 예전에 진나라 허공이 괭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우나라의 길을 빌리려고 했다. 순식이 말했다. 왕께서 수국의 옥과 굴 땅에서 생산된 명마를 우공에게 뇌물로 주고 길을 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빌려줄 것입니다. 수국의 옥은 우리 선왕의 보물이며 굴 땅의 명마는 과인의 준마인데 그것만 받고 길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장차 어찌하겠소?
저들이 우리에게 길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물건들을 감히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물건을 받고 길을 빌려준다면 이것은 마치 안에 있는 창고에서 보물을 꺼내 밖에 있는 창고에 넣어두는 것과 같고 안에 있는 마구간에서 준말을 꺼내 밖에 있는 마구간으로 옮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공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오. 이에 순식을 시켜 수국의 옷과 굴산의 말을 우공에게 보내고는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우공은 재물에 욕심이 많았으므로 그 옷과 준말을 갖고 싶은 마음에 길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려 했다. 이때 궁지기가 간언했다.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우나라의 괴계 존재는 마치 수레에 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는 수레를 의지하고 수레 또한 보에 의지합니다. 우나라, 괭나라의 형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만일 길을 빌려준다면 괭나라는 아침에 망하고 우나라는 그날 저녁에 뒤따라 망하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안 됩니다. 원컨대 요구를 들어주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공은 궁지기의 간언을 듣지 않고 길을 빌려주었다. 순식은 괭나라를 정벌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온 지 3년 만에 군사를 일으켜 우나라까지 정벌해 승리를 거뒀다. 순식은 준말을 끌고 옥을 손에 들고 가 헌공에게 바쳤다. 헌공은 기뻐하고 말했다. 옥은 그대로구나. 비록 말의 나이는 더 늘었지만. 우공의 군대가 격파당하고 영토마저 빼앗긴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작은 이익에 마음이 끌려 큰 해를 염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작은 이익을 돌아보다가 큰 이익을 해친다고 한 것이다. 현재 법치를 행하기 어려운 것은 만승의 큰 나라에서나 천승의 나라에서나 모두 똑같다. 군주의 측근이 반드시 지혜로운 자인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군주가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여겨 그의 의견을 들은 후 측근의 신하들과 그 의견에 관해 의논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군주의 곁에는 항상 현명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군주가 어떤 사람을 현명한 자라고 생각해서 그를 예우하려고 할 때 측근의 신하들과 함께 그의 행실을 의논한다면 이것도 현명하지 못한 자와 더불어 현명한 자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의견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의해 결정되고 현명한 자의 품행이 현명하지 못한 자들에 의해 평가받게 되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치욕을 당할 것이고 군주의 판단도 어긋나게 될 것이다. 신하가 벼슬자리를 얻으려고 할 때 수양을 닦는 인사는 청렴 결백으로 자신을 굳건히 하고 지혜로운 선비는 이를 처리하는 능력으로서 그 공적을 늘린다. 수양을 닦는 인사는 정조와 결백을 지키며 뇌물과 권력층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청렴함에 의지한다. 또 지혜로운 인사는 이를 처리하는 능력으로 법을 왜곡하면서까지 정사를 하지는 않는다. 수양이 깊고 지혜로운 인사는 군주의 측근들을 섬기지 않고 사사롭게 청탁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군주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배기처럼 청렴하지 않으니 청탁을 넣지 않거나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그들의 공적을 없애고 비방과 모함을 한다. 잘 처리된 일의 성과가 군주와 가까이 지내는 신하들에 의해 무시되고 청렴한 인사의 행동이 비방을 들으면 수양이 깊은 인사나 현명한 인사는 벼슬자리에서 쫓겨나고 군주의 명석함을 가려질 것이다. 공적을 가지고 지혜와 품행을 결정하지 않으며 여러 측면의 조사를 거쳐 잘못을 심판하지 않고 군주 주변의 말만 따르면 조정에서 무능한 자들만 있을 것이고 벼슬자리에는 어리석고 부정한 벼슬아치들만 있을 것이다. 만승의 나라의 근심은 대신들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것이고 천승의 나라의 근심은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지나치게 신임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군주들의 공통된 걱정거리다. 신하들은 큰 죄를 지을 수 있으며
군주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군주의 이로움은 능력 있는 자를 얻어 벼슬 자리에 등용하는 데 있고 신하의 이로움은 무능하면서도 임무를 얻어내는 것에 있다. 군주의 이로움이 일 잘하는 사람을 얻어 자기와 복록을 주는 데 있다면 신하의 이로움은 공이 없으면서도 부귀를 차지하는 것에 있다. 군주의 이로움이 호걸들에게 능력을 발휘시키는 데 있다면 신하의 이로움은 패거리를 지어서 사리를 도모하는 데 있다. 이런 까닭에 큰 나라에서는 영토가 깎이고 있는데도 세도가의 집안은 부유해지고 군주는 비천해져서도 대신들은 권세가 막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가 세력을 잃고 신하가 나라를 얻으면 군주의 명칭이 번신이라 바뀌어 불리며 재상이 벼슬자리를 임명하는 권한을 쓰게 된다. 이것은 신하가 군주를 속이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득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군주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신하 가운데 그 군주의 권세가 변했을 때도 계속 총애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열에 두셋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까닭에서인가? 신하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신하들 가운데 큰 죄를 지은 자는 군주를 속인 자이며 그 자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지혜로운 인재는 먼 날의 일을 내다볼 줄 알고 죽은 것이 두려워 결코 권세 있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현명한 인재도 몸을 닦아 청렴하기 때문에 간신들과 한패가 돼 군주를 속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결코 권세 있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 요직에 있는 증인의 패거리들은 어리석어서 장래의 화를 미리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면 반드시 심성이 더러워서 간악한 일을 피하지 않는 자들이다. 대신들은 우매하고 타락한 자들을 옆에 끼고 위로는 군주를 속이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이득을 거둬간다. 그들은 패거리를 지어 서로를 두둔하며 말을 맞추어 군주를 미혹시키고 법도를 어지럽힌다. 이로써 인사와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해 영토를 깎이게 해서 군주가 고초를 겪고 욕을 당하게 된다. 신하에게 큰 죄가 있는데도 군주가 금지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군주의 큰 실책이다. 위로는 군주에게 큰 과오가 있고 아래로는 신하에게 큰 죄가 있으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을 방책을 구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용의 비늘을 건드리지 마라. 이윤이 요리사가 되고 백리해가 노예가 된 것은 모두 군주에게 등용되고자 한 일이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성인이었으나 스스로 저급한 일을 해서 등용되려고 했으니 이 얼마나 구차스러운가. 그러나 이제 자기 말이 요리사나 노예의 말과 같이 될지라도 등용되어 세상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수치로 여길 일이 아니다. 군주와 신하로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 군주의 은혜가 깊어졌을 때는 원대한 계획을 바쳐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논쟁을 일으켜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해득실을 명확히 해 공적을 세우고 옳고 그름을 곧이곧대로 지적해 군주를 바로잡는다. 이처럼 군주와 상대할 수 있게 되면 이 유세는 성공한 것이다. 옛날 정나라 무공은 호나라를 정벌하려고 할 때 먼저 딸을 호나라 왕에게 출가시켜 그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과인이 출병하고자 하는데 어느 나라가 정벌할 만하오? 대부 관기사가 대답했다. 호나라가 칠만합니다. 그러자 무공이 화를 내며 그를 처벌하면서 말했다. 호나라는 형제 나라이다. 그대가 호나라를 정벌하라고 하니 이 무슨 말인가? 이 소식을 들은 호나라 왕은 정나라가 자기 나라와 친하다고 생각해서 정나라에 대한 방비를 하지 않았다. 그 후 정나라의 군대는 호나라를 습격해 그 나라를 빼앗았다.
송나라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비가 내려 담장이 무너졌다. 아들이 말했다. 담장을 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도둑이 들 것입니다. 이웃의 노인 또한 같은 말을 했다. 그날 밤 과연 많은 재물을 도둑맞았다. 그러자 집안 사람들은 아들은 매우 지혜롭다고 여겼지만 그 이웃 노인에 대해서는 의심했다. 이 두 사람이 말한 것은 모두 그대로 적중하였다. 그러나 심하게는 형벌을 받고 작게는 의심을 사니 정말로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는 바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요조의 말이 들어맞아 동쪽의 진나라에서는 성인으로 대접받았지만 서쪽의 진나라에서는 처형을 당했으니 이는 꼭 살펴야 할 일이다. 옛날 미자하는 위나라 왕에게 총애를 받았다. 위나라의 법은 왕의 수레를 몰래 타는 자에게는 발이 잘리는 형벌을 내리도록 했다. 미자하의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밤에 몰래 와서 미자하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미자하는 슬쩍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왕은 이 일을 듣고 그를 칭찬하며 말했다. 오호호호, 효자로구나. 어머니를 위하느라 발이 잘리는 벌도 잊었구나. 다른 날 미자하는 왕과 함께 정원에서 논일다가 복숭아를 따먹게 됐는데 맛이 아주 달자 반쪽을 왕에게 먹으라고 주었다. 왕이 말했다. 오, 나를 사랑하는구나. 맛이 좋으니까 과인을 잊지 않고 맛보게 하는구나. 세월이 흘러 미자하의 미모가 쇠하고 왕의 사랑도 식게 되었을 때 한 번은 왕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이놈은 옛날에 과인의 수레를 몰래 훔쳐 타기도 하고 또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과인에게 먹으라고 하기도 했다. 미자하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으나 전에는 칭찬을 받고 후에는 벌을 받은 까닭은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에게 사랑받을 때는 지혜를 내는 것마다 다 왕의 마음에 들고 더 친밀해지지만 왕에게 미움을 받을 때는 아무리 지혜를 짜내어도 왕에게는 옳은 말로 들리지 않아 벌을 받고 더욱 멀어지기만 한다. 따라서 간언을 하거나 논의를 하고자 하는 신하는 군주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미리 살핀 뒤에 유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용이라는 동물은 유순에 길들이면 탈 수 있다. 그러나 턱 밑에 한자쯤 되는 거꾸로 난 비늘, 바로 영린이 있는데 만약 사람이 그 비늘을 건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다. 군주에게도 영린이 있다. 유세하려는 자는 군주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어야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성인들이 다스릴 때 공통점. 통치수를 아는 자가 신하로 임명되면 법률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리하여 위로는 군주의 법을 밝힐 것이요 아래로는 간신들을 괴롭게 할 것이니 군주는 존귀해지고 나라는 평안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법에 관한 시책에 효과를 얻게 되면 반드시 뒤에서 상벌이 제대로 시행된다. 군주가 성인의 통치술에 밝아 세속의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개념과 실제를 따져 옳고 그름을 결정하게 되고 실제 증거에 근거해서 신하들의 의견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좌우의 측근들은 거짓말과 속임수로는 안락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간교하고 사사로운 욕심에 가득 찬 행동을 버리고 힘과 지혜를 다해 군주를 섬기지 않고 패거리에 휩쓸리거나 남을 헐뜯고 추켜 세우는 일로 편안하기를 구한다면 이는 천근의 무게를 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연못 속으로 빠져들면서 살기를 구하는 것과 같이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는 것이다. 많은 벼슬아치들 역시 간사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는 안락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청렴과 정직으로 법을 받들지 않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법을 어기며 사리사욕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높은 산의 꼭대기에서 아득한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평안함과 위험한 길이 이렇게 분명하면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어찌 거짓말로 군주를 현혹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아래의 신하들이 탐욕을 부려 백성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신하들은 충성을 다해 속이려 들지 않고 하급의 벼슬아치들도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지켜 원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관중의 제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리고 상황이 진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이다. 이를 통하여 보면 성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분명히 그 자신의 효력을 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서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에 근거해서 나를 위하는 방법은 위험한 것이니 나의 의지에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초나라 장왕의 동생 춘신군에게는 여라는 애첩이 있었고 춘신군의 정실 소생으로 갑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애첩 여는 춘신군이 정실 부인을 버리게 하려고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고는 그에게 보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소첩으로서는 매우 큰 행운입니다. 그렇지만 정실 부인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당신을 섬길 수 없고 당신의 뜻을 따르면 정실 부인을 거스르게 됩니다. 소첩이 어리석은 까닭에 두 주인을 섬기기에는 힘이 부족한 듯합니다. 상황이 두 분을 모두 섬길 수 없고 부인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당신 앞에서 죽는 것만 못합니다. 만일 당신 곁에 총애받는 여인이 다시 있게 된다면 바라옵건대 당신은 이 일을 잘 살피시어 비웃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춘신군은 여가 꾸며낸 말만을 믿고서 정실 부인을 버렸다. 애첩 여는 또 적자 갑을 없애고 자기 아들로 대를 이으려고 했다. 그리하여 자신의 속옷을 찢어서 춘신군에게 내보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소첩이 당신의 총애는 받아온 지 오래되었으나 갑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오늘 소첩을 강제로 희롱하려고 해서 첩이 그와 다투다가 옷이 이 지경으로 찢어졌습니다. 자식된 안차로서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춘신군은 노여워하며 갑을 죽였다. 그러므로 정실 부인은 첩 여의 거짓 농간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그의 아들은 죽임을 당했다. 이로써 보면 아비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다른 사람의 모함하는 말 때문에 해를 입을 수 있다. 군주와 신하 사이는 아비와 아들만큼 친하지 않으며 여러 신하들의 모함은 단지 한 명의 첩의 입에서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으니 현인이나 성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리 괴이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상황은 진나라에서 거열형을 당했으며 오기는 초나라에서 능지처참을 당한 것이다. 마흔일곱 가지 멸망의 조짐을 보라.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는 작은데 신하들의 봉급이 크다든지 군주의 권세는 가벼운데 신하들의 권세가 무거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법에 의한 금령을 소홀히 하면서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나라 안의 정치는 어지럽게 하면서 나라 밖의 원조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신하들은 쓸모없는 학문만을 배우려 하고 귀족의 자제들은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재물을 나라 밖에 쌓아두고 백성들은 개인적인 싸움만을 존중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궁실과 누각이나 연못을 좋아하며 술에나 옷이나 그릇과 놀이기에만 관심을 기울여서 백성을 피폐하게 하고 재물을 전부 써버리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길한날을 점치고 귀신을 섬기며 점수를 믿고 제사 지내기를 좋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간언하는 자의 벼슬자리가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해서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견주어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어느 특정한 사람만 의견을 받아들이는 창구로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벼슬자리는 세도가를 통해 얻고 복록은 뇌물을 따라 받는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마음이 나태해서 일에 성과가 없고 유약해서 결단성이 없으며 좋고 나쁜 바를 결정하지 못해서 정치에 확실한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재물을 탐내는 데에 눈이 어두워 만족할 줄을 모르고 이익을 가까이에 얻는 것을 좋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함부로 처형하기를 즐겨 법도에 맞추지 않고 논쟁을 좋아해 실용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교묘한 글재주만을 좋아해 실제 공적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의 속이 깊지 못해 마음속의 생각을 쉽게 간파당하고 기밀을 누설에 간직하지 못하며 주도 면밀하지 못해 신하들의 말이 새 나갈 경우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의 성격이 고집이 세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듣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며 사직은 돌보지 않고 제멋대로 자신만을 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다른 나라와의 동맹이나 원조를 믿고 이웃 나라를 가볍게 보며 강대한 나라의 도움만을 믿고 가까운 이웃 나라를 핍박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나라 안에 머물러 있는 다른 나라의 인재들이 가족이나 재산은 나라 밖에 두고 위로는 국정의 비밀 전략에까지 참여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일에 관여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백성들이 재상은 신이 많아 군주는 사랑하지 않는데도 군주가 재상들을 아끼고 믿어 내쫓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나라 안에 인재는 쓰지 않고 오히려 나라 밖에서 사람을 구하며 공적에 따라 임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판의 근거에서 뽑고 나라 밖의 국적을 가진 인재가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서 오래도록 아래의 벼슬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높게 승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대범하나 뉘우침이 없고 나라가 혼란한데도 자신의 재능이 많다고 여기며 예의 없이 강대한 이웃나라를 멸시하며 탐욕스럽고 고집을 세우며 외교에 서투르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배짱이 적어서 자기 의견을 견지하지 못하고 앞일을 빨리 간파하는 능력은 있으나 마음이 유약해서 결단력 있게 과감히 실행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대신에게 모욕을 주었다가 다시 가까이 하고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려 살육을 자행하고 더구나 잔혹하게 부역을 시켜 분노를 품고 치욕을 간직하고 있는데 다시 신용하여 측근해두면 역적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역적이 생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자주 노여워하고 군대를 일으키기 좋아해서 농사를 소홀히 하고 전쟁을 쉽게 일으킨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권문세가나 귀족들이 서로 시기하는 와중에 대신들의 세력이 강성해져서 밖으로는 적국의 힘을 빌리고 안으로는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개인적인 원수를 공격해도 군주가 처벌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분노를 쌓아두기만 하고 터뜨리지 않아서 죄목에 해당하는데도 처벌하지 않아서 벼슬아치들이 속으로 군주를 원망하게 만들고 더욱 두려워하게 하며 장기간 장차의 일을 예상할 수 없도록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나라의 창고는 비어있는데 대신들의 창고는 가득 차 있고 나라 안의 백성들은 가난한데 나라 밖에서 들어온 이주자들은 부유하며 농민과 병사들은 공공한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왕실 귀족이나 대신들이 공적이 있는 자에 비해 많은 복록을 받고 신분의 등급을 넘는 옷차림을 한다거나 궁궐에서 지나친 사치를 하는데도 군주가 제재할 수 없다면 신하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은 끝이 없을 것이다. 신하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끝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의 사위나 자손들이 백성들과 어울려 한마을에 살면서 이웃들에게 오만하게 굴고 횡포를 부린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 군주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세 가지를 완벽하게 지키면 나라가 평안하고 자신도 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세 가지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고 군주 자신도 위험해질 것이다. 군주가 지켜야 할 세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신하가 중요한 일을 담당한 자의 시책이나 정책을 주관한 사람의 잘못과 명성 있는 신하의 속사정을 논의하였는데 군주가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총애하는 신하에게 누설한다면 간언하는 신하들이 감히 총애를 누리고 있는 무리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서는 위로 군주에게 들려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직하고 고든 말을 하던 신하는 군주를 만나뵐 수 없으며 충성스럽고 정직한 이들은 나날이 군주 곁에서 멀어질 것이다. 둘째, 군주가 총애하는 사람이 있어도 독단으로 그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고 누군가가 그를 칭찬한 뒤에 이익을 주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독단적으로 해로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그를 비판한 뒤에 벌을 준다면 군주는 위험이 없게 되고 권세는 좌우 신하들의 손안에 들어가게 된다. 셋째, 군주 자신이 직접 국정을 돌보는 수고로움이 싫어서 신하들에게 정사를 대신 처리하게 한다면 이는 바로 권력을 신하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백성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권한과 상과 벌을 움직이는 권력이 대신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이럴 경우 군주는 신하들에게 권력을 침해받게 된다. 이를 가리켜 군주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군주가 피살되거나 위협을 받게 될 징조이다. 군주가 대비해야 할 세 가지 위협. 군주가 신하에게 위협을 받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명분에 의한 위협이다. 둘째, 나라 일을 빌려 군주를 위협하는 것이다. 셋째, 신하가 형벌의 권한을 장악해 위협하는 경우다. 대신에 숭고한 지위에 오른 신하가 나라의 대권을 장악하고 뭇 신하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며 조정 안팎의 일을 자신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게 만든다. 비록 현명하고 선량한 신하라도 그를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를 당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이익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하들은 군주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사직의 이해를 위해 논쟁하지 않게 된다. 군주가 비록 현명하다고 할지라도 나랏일을 혼자 이끌어갈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벼슬아치들이 군주에게 감히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나라에 신하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나라에 신하가 없다는 것이 어찌 실제 조정의 복도가 텅 비고 조회에 참석하는 신하가 부족하다는 말이겠는가? 신하들이 복록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속한 패거리의 세력을 키우는 데만 힘쓸 뿐 군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 이를 일컬어 거짓 명분에 의한 위협이라 한다. 신하들은 군주의 총애를 얻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지만 신임을 얻게 되면 외국의 사정을 거짓으로 꾸며 나라 안의 정치를 좌우하며 일에 대한 화와 복, 득과 실을 왜곡하여 설명하면서 군주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영합한다. 군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낮추고 나라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일을 추진한다. 만일 일이 실패하면 군주와 그 화를 나누어 입지만 일이 성공하면 그 신하 혼자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이 일에 참여한 다른 신하들이 한마음과 같은 말로 그 일의 장점을 늘어놓기 때문에 군주는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일컬어 나랏일을 빌려 군주를 위협한다고 한다.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며 형벌 제도를 관리하는 일을 신하가 제멋대로 한다. 이를 일컬어 신하가 형벌의 권한을 장악해 위협한다고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세 가지 위협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세 가지 원칙을 완벽히 지키면 세 가지 위협은 소멸될 것이며 세 가지 위협이 그치면 천하의 왕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은 사람을 믿는 데서 비롯된다. 군주의 재난은 사람을 믿는 데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을 믿으면 그에게 지배받게 된다.
신하는 군주와 고륙의 친분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주의 위세에 얽매여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이다. 따라서 신하된 자는 군주의 마음을 엿보고 살피느라 잠시도 쉬지 않는데 군주는 그 위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교만하게 처신하니 이것이 세상에 군주를 협박하고 시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까닭이다. 군주가 자신의 아들을 매우 신뢰하면 간신들은 태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태는 조나라 왕의 보좌가 되어 주보를 굶겨 죽였다. 군주가 자기 부인을 지나치게 신뢰하면 간신들은 그 부인을 끌어들여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진나라 헝공의 광대 우신은 여의의 세도를 업고서 태자 신생을 살해하고 해제를 옹립했던 것이다. 무릇 아내처럼 가까운 사람과 혈육의 친분이 있는 자식도 신뢰할 수 없거늘 그 밖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만승지국의 군주나 천승지국의 왕의 후비 혹은 부인 그리고 적자로서 태자로 옹립된 이들 중 간혹 군주가 일찍 죽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어찌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가? 부부는 고륙의 정이 없다. 서로 사랑하면 가깝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소원해진다. 이런 말이 있다. 어미가 사랑스러우면 그 자식도 품에 안아준다. 그러므로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된다. 어미가 미움을 받으면 자식은 땅에 팽겨쳐진다. 남자는 나이 50이 되어도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치질 않는다. 여자 나이 30이면 미모는 쇠한다. 미모가 쇠한 부인이 호색한 장부를 섬기면 그 자신이 내몰리고 천시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자식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까 염려하게 된다. 이것이 후비와 부인들이 군주가 죽기를 바라는 이유이다. 어머니가 태후가 되고 자식이 군주가 되어 명령을 내리면 실행되지 않는 것이 없고 금령을 내리면 전부 그쳐지니 남녀간의 환락도 선왕이 살아있을 때보다 줄지 않으며 만승의 대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터럭만큼의 의심도 없다. 이것이 군주를 짐주로 독살하거나 은밀하게 목을 졸라 죽이려는 까닭이다. 옛 역사책 도울 춘추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주가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군주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환난이 일어날 요소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의 죽음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많을수록 군주는 위험해진다. 예전에 왕량이 말을 사랑하고 월나라 구천이 사람을 아꼈던 것은 전쟁에 출전시키고 잘 타고 달리기 위해서였다. 의사가 환자의 고름을 뽑아내기 위해 상처를 빨아서 나쁜 피를 입안에 머금는 것은 그 환자와 고륙의 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수레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부귀해지기를 바라며 관을 짜는 사람은 관을 만들어서 사람이 요절해 죽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어질고 관을 만드는 사람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부유해지지 않으면 수레가 팔리지 않고 사람이 죽지 않으면 관을 팔 수 없기 때문이며 관을 짜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사람을 징후해서라기보다는 사람이 죽어야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비나 부인과 태자가 무리를 이루고 군주가 죽기를 희망하는 것은 군주가 죽지 않으면 세력이 클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군주가 죽기를 바라는 것은 군주를 징후해서가 아니라 군주가 죽는 데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는 자신이 죽었을 때 이익이 돌아가게 될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해무리와 달무리는 밖을 에워싸도 적은 그 안에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징후하는 자를 방비하지만 재앙은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오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공사가 구분되어야 법이 일어선다.
군주가 법을 세우는 것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신하들은 대부분 사사로운 지혜를 내세워 법이 틀리고 지혜가 옳다고 주장하며 법을 고쳐 지혜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해야 한다. 이것이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위의 서술한 법에 근거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군주의 원칙이다. 군주는 반드시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법과 제도를 분명히 해서 사사로운 온정을 없애야 한다. 명령은 반드시 실행하도록 해야 하며 금지한 것은 반드시 그치도록 한다. 이것이 군주가 백성을 위해 행하는 공적인 의리이다. 사사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친구들에게 신의를 굳히지만 상을 주어 힘을 돋울 수 없고 벌을 주어 금지할 수 없는 것이 신하들의 사사로운 의리다. 사사로운 의리를 행하면 나라는 어지럽게 되지만 공적인 의리를 행하면 잘 다스려진다. 그러므로 공과 사는 구분이 있어야 한다. 신하들에게는 사사로운 마음도 있고 공적인 의리도 있는데 몸을 닦아 깨끗이 하고 공적인 것을 행해 행동을 바르게 하며 관직에 사사로움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신하의 공적인 의리다. 추악한 행동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몸을 편안히 하며 집안을 이롭게 하는 것은 신하들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현명한 군주가 위에 있으면 신하들은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공적인 의리를 행하지만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위에 있으면 신하들은 공적인 의리를 버리고 사사로운 마음을 행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군주와 신하는 마음이 다른 것이다. 군주는 자기의 이해를 계산해 신하를 기르고 신하는 자기의 이해를 계산해 군주를 섬긴다. 이처럼 군주와 신하는 서로 계산을 한다. 신하는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까지 나라를 이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군주는 나라를 해치면서까지 신하를 이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신하들의 사심은 자신을 해치면서 군주를 이롭게 하지 않고 군주의 속내는 나라를 해롭게 하면서 신하와 친해지지 않는다. 고전읽기 한비의 한비자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감동한 진시황제는 과인이 이 사람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한비는 비록 진나라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법가 사상은 진시황의 통치 원칙이 돼 훗날 진나라의 통치에 기여했다고 하네요. 그럼 이번 주 고전 읽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화제의 베스트셀러 만나보시죠.